저는 흔한 고부 갈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에 제 이름이 곧 죽을 할망구로 저장된 것을 본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49년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아들을 도우려 했던 어미의 마음을 그들은 어떻게 짓밟았을까요? 제 마지막 존엄을 건 싸움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3일장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금정구의 낡은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죠.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49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정막이 제 온몸을 감싸더군요. 아직도 집안 곳곳엔 남편의 냄새와 희미한 향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 한쪽 남편이 늘 앉아 신문을 보던 낡은 소파에는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손으로 쓸어보니 움푹 팬 자리가 꼭 어제 앉았던 것처럼 선명해서 금방이라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차 한 잔 주소할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장저녁 주변의 풍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 고요한 세상과 텅 비어버린 제 마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 아득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진짜 나 혼자다. 영감. 이래가 될 일이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쓴 투박한 사투리가 텅 빈 집을 외롭게 맴돌았어요. 49년, 참 긴 세월이죠. 교사 초년생 시절 만나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아 키우고 그 아들이 장가가서 손주까지 안겨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2의 할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평생 모은 교사 연금을 합쳐 마련한 이 금정구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남은 생을 조용히 함께 마무리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남편은 먼저 어겨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남편의 영정사진부터 닦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을 마주하니 장례식장에서는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죠.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초등학교 교사 최은희답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서랍에서 연금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가계부를 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남긴 것과 제 연금을 합치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은 생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아들 녀석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손주 녀석 재롱도 그립고 남편이 선물이라며 사준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 가득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어지러웠지만 아들 내외가 알려준 대로 손주 사진이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눌렀죠. 영상 통화라는 것이었어요.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글씨만 한참 뜨다가 이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하는 차가운 안내 문구와 함께 끊어져 버렸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기계라는 건 참 정이 없어요. 사람 마음도 모르고 결국 저는 포기하고 평소처럼 초록색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짧은 신호음 끝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 통화는 왜 안 받노? 하고 묻자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회의 중에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그 말 뒤로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또 엄마야.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해. 아들은 제게 들릴까봐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제 귀에는 선명하게 밝혀버렸죠.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밥은 잘 챙겨 먹고?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에 찬 바람이 휑하게 불었어요. 바쁘다는 거 알죠? 해운대 그 비싼 동네에서 남들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미 목소리 듣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자식이 야속했어요. 장례식 날 밤이 떠올랐어요. 이제 혼자 남았으니 며칠만이라도 아들 집에 가 있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손님 방은 손주 녀석 짐으로 꽉 찼고요. 아들은 옆에서 아내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밤으로 혼자 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게 다 해운대에서의 빡빡한 삶 때문일 거라고 저는 애써 자식들을 이해하려 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해 먹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 장저녁 근처 정류장에서 1003번 버스에 올랐어요. 금정구에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는 꼬박 2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민들이 사는 낡은 주택가와 작은 시장들, 대학교 앞에 활기찬 거리. 하지만 버스가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광안대교를 건너 해운대로 들어서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와 화려한 백화점들, 번쩍이는 외제차들. 꼭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죠. 저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우리 아들 내외가 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어요. 드디어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로비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 냉랭한 반응에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온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밀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더군요. 어머니, 힘들게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걱정이 아니라 타박에 가까운 말투였죠. 저는 괜찮다고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이라도 차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해운대예요. 저희도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압박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어온 효도라는 가치관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옆에서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묵묵히 명품 가방을 닫고 있었어요.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어머님 때문에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럼 나 가볼란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 쓸쓸히 그 화려한 집을 나섰답니다. 텅 빈 제 마음처럼 해운대의 밤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아들 내외의 차가운 눈빛과 여기는 해운대라며 은근히 돈 얘기를 꺼내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래도 어미는 어미인가 봐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문득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아들집이 생각나더군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저는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밑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 반찬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 혹시라도 그 애들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도 있었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다시 1003번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그렇게 또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운대의 아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평소에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미치겠어, 정말. 집주인이 전세금 1억을 올려달래. 당장 그 큰 돈이 어디서 나냐고. 아유, 진짜 그 노인네 집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 판이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노인네라니.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앙칼진 절규를 쏟아내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냥한 서울 표준어와 살가운 몸짓이었죠. 그 가면 같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내뱉은 전세금 1억, 그 노인네 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 오랜 습관이 고개를 들더군요. 최은희,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는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문제가 생기면 울고불고 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아들 내외가 정말 1억 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집을 탐내고 있는 것인지, 감정이 아닌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또다시 해운대였죠. 하지만 이번엔 아들 집이 아니라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소들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하고 하는 건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발로 뛰는 수밖에요. 센텀시티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는 부동산 중개소들이 즐비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들어가 어수룩한 시골 할머니인 척 연기를 했어요. 내가 이 근처에 사는 아들 집에 얹혀 살까 싶은데 요즘 요만한 아파트 전세 시세가 대충 어떤교? 여러 곳을 돌며 똑같이 물어봤어요. 중개인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어요. 어머니, 요즘 전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 동네 30평대는 못해도 8천만 원에서 1억은 훌쩍 올랐다고 봐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절규가 단순한 투정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식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노인네 집이라며 저를 지칭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한 부동산에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중개인은 제 딱한 사정을 듣는 척하더니 아주 친절한 얼굴로 조언을 건네더군요. 어머니, 혹시 자제분 명의로 대출이 더 나오기 어려우면요. 어머님 사시는 댁을 담보로 잡거나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즘 다들 그렇게들 해요. 담보.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밝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아들 내외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저 그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 자신들의 비싼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담보물일 뿐일지도 모르겠구나. 끔찍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자식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배신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붙잡고 이게 다 사실이냐고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그들이 제 집을 담보로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전부라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며느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
아들의 어색했던 침묵, 부동산 중개인의 섬뜩했던 조언까지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니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었어요. 증거가 없었죠. 평생을 아이들에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확인하지 않는 건 게으른 것이라고 가르쳤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손주 녀석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뿐인 손주 생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 저는 백화점에 들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로봇을 사고 두 손 가득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어 다시 해운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가시 돋친 말을 듣게 될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난히 살가웠어요. 제가 사온 선물을 보더니 어머님 역시 센스가 넘치신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 뒤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한참 손주와 놀아주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며느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떠 있는 발신자의 이름은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곳 죽을 할망구라는 6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설마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있는 동그란 프로필 사진은 얼마 전 아들 녀석이 잘 나왔다며 찍어준 제 독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웃어보라며 찍어준 사진인데 흑백으로 처리된 그 사진이 꼭 영정사진처럼 보였어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너무나도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본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곳 죽을 할망구, 그 6글자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죠.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저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절망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제 평생의 버시자 동료 교사였던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박 선생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최 선생, 니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었고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한밤중이었지만 박 선생은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금정구의 작은 찻집도 아닌 제 초라한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박 선생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며 쌍욕을 내뱉더군요. 세상에 벼락 맞을 것들, 친구의 분노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은 한참을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요즘 것들은 다 그걸로 작당모의를 한다. 카카오톡인가 뭔가 하는 거. 니 그거 볼 줄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 선생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니 이것저것 눌러보며 제게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잘 봐라. 다음에 가면 그년 핸드폰 꼭 확인해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친구의 단호한 말에 제 안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박 선생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저는 며칠 후 손주가 제게 두고 간 동화책을 돌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 잠깐 씻고 나올게요라며
욕실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곧장 거실 테이블로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박 선생이 알려준 대로 노란색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눌렀죠. 수많은 대화방 목록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시월드 뒷담방.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대화방을 눌렀어요. 그 안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그 할망구 또옴. 진짜 냄새나서 미치겠음. 유산이나 빨리 주고 가지. 왜 저렇게 악착같이 버티는지 몰라. 우리 남편은 효자인 척하느라 속 터져. 며느리가 쏟아낸 악담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친구들의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힘들겠다. 진짜.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상 전체로부터 조롱당하고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없어져야 할 늙고 냄새나는 짐짝일 뿐이었어요. 채팅방의 대화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현기증이 났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죠.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 옆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잔인한 진실과 마주한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나 무너져 내렸답니다. 며느리의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아들 집 거실 바닥에 차가운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시간이 다 되어 가더군요.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들킬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에 늙고 기운 없는 시어머니인 척해야만 했어요. 마침 욕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을 때 저는 겨우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라고 둘러대고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지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죠. 제 금정구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곳 죽을 할망구. 냄새나는 늙은이, 유산이나 빨리 주고 가지. 그 잔인한 글자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식음을 전폐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차라리 당신 따라갈 걸 그랬다고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내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 저것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키고 죽고 싶다는 마음 대신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제 평생에 숨겨진 자원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은요. 그건 바로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몸에 밴 학습 능력과 인내심이었어요. 저는 박 선생의 도움을 받아 저를 괴롭혔던 그 네모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밤낮으로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사용법을 익혔죠.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고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손가락 때문에 화가 나 몇 번이나 집어던질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난초 화분을 찍어보고 신문에 난 글씨를 화면 캡처라는 기능으로 저장해봤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박 선생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렸죠. 서툴렀던 손가락은 점차 제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었어요.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답니다.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아들 집을 찾아갈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막연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떠나기 전
저는 동래구 온천천 시민공원의 벤치에서 박 선생을 만났어요. 따뜻한 볕 아래서 저는 제 계획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죠. 박 선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박 선생,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딱 1시간만 시간을 줘. 만약 1시간 안에 내게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주소. 제 말이 비장하게 들렸는지 박 선생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 네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갔다는 핑계로 찾아간 아들의 집.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뛰었지만 얼굴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전보다 훨씬 침착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행동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 베란다에 빨래 좀 널고 올게요라며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시월드 뒷담방은 이미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개인적인 대화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지옥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목록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야, 장모님 다니시는 부산대학병원 그 의사랑 얘기 끝냈다.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가서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바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 들어갈 수 있대. 아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법적인 권리를 모두 빼앗고 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신성한 의료 시스템을 재산 강탈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들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효나 배신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였죠.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박 선생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그 대화 내용을 여러 장 캡처했어요.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곧바로 박 선생에게 그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전송 완료라는 표시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죠. 증거를 확보한 순간 제 눈빛은 변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과 존엄을 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슬픔과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얼음 같은 명료함이 자리 잡았죠. 다음 주, 제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었죠. 저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거래해온 금정구의 단골 부동산 사장님이었죠.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왔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사장님, 이 집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요. 제 말에 사장님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짐작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소문이 돌아서 집값이 제법 괜찮습니다. 5억 5천은 무난히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자제분들 모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그게 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나 봐요.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어떻게 알았는지 거의 비명을 지르며 금정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마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부동산 앱, 직방이나 다방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미래 재산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겠죠. 기술로 저를 감시하려다 역으로 제 반격의 신호탄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셈이에요.
참 우스운 일이죠. 아들 녀석은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파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더군요. 아주 걱정스럽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도 예약해 놨는데 치매. 그들이 저를 올가멜 보이지 않는 감옥의 이름이었죠. 저는 그들의 광기 어린 연극을 잠자코 지켜보았어요. 제 침묵에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입을 연 것은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남편의 장례식 날 밤, 나는 친아들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했.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벼랑 끝에 몰린 너희를 돕기 위해 49년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팔기로 처음에는 결심했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너희는 내가 죽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탁자 위로 미리 인쇄해둔 사진 몇 장을 던졌어요.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선명하게 밝힌 그곳 죽을 할망구라는 이름과 제 영정 사진 같은 프로필, 그리고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바로 성년 후견인 신청, 이라는 글자를 본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의 오만하고 시끄럽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친구 박 선생과 제가 미리 선임해둔 법무사였죠.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법무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택 매매 계약서였죠. 이미 모든 계약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면 됩니다. 법무사의 사무적인 말에 며느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단단한 사실만이 존재했죠. 이 집은 내 평생과 남편의 역사가 담긴 곳이지만 이제 너희 같은 것들에게 물려줄 가치는 단 한 줌도 남지 않았다. 이 집을 판 돈 5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교사 연금 250만 원이면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내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 수 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제 옆에는 모든 것을 지켜본 친구 박 선생과 이 모든 법적 절차를 증명해줄 법무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죠. 이것은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제 존엄과 인생을 되찾은 한 인간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자기 해방 선언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49년의 세월이 묻은 금정구 집을 떠나던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저 깃털처럼 가벼웠죠.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부산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남은 짐들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해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 손에 들린 네모난 스마트폰이 저의 새로운 세상이 되어 주었거든요. 온라인 뱅킹 앱을 여러 집을 판 거액의 돈을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옮기는 일도, 여행 앱으로 제주도 애월읍의 작은 돌담집을 1년간 빌리는 계약을 하는 일도 모두 제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때는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처럼 느껴졌던 그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었죠. 기술이라는 게 결국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협재 해변의 투명한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죠. 부산에서의 숨막히던 기억들은 제주의 상쾌한 바람에 조금씩 흩날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몇 달쯤 흘렀을까요? 무태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 제 아들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를 열어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또다시 제 평화를 깨뜨리는 내용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편지 속에는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제가 떠난 후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회사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돌아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요. 이제는 해운대의 비싼 아파트도 처분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곱씹고 있다는 절절한 고백이었죠. 편지 마지막에는 수십 번도 넘게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애원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정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들 녀석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넘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면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했죠. 저는 그저 아주 멀리서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저만의 방식으로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답니다. 혼자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제주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었어요.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의 피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다 아예 자원봉사로 강사를 맡게 되었답니다. 제 수업은 조금 특별했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죠. 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 법으로 똑똑하게 대처하기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곁들여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공감했고 제 수업은 금세 입소문이나 복지관의 최고 인기 강의가 되었죠. 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작게 실리기도 하면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분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어느새 저는 새로운 공동체의 든든한 은희 선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군요. 선생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제 인생에 또 다른 막이 올랐어요. 채널 이름은 은희 선생의 슬기로운 노년 생활. 저는 평생의 교직 경험이라는 전통적 지혜와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이라는 현대적 도구를 합쳐 저만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있는 친구 박 선생과는 영상 통화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복지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 촬영과 편집을 배웠죠. 제 채널은 금세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저는 제 작은 돌담집 마루에 앉아 제주의 푸른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고 귓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과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 찾아온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독립은 타인과의 건강하고 따뜻한 연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제 남은 생을 통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최은희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아픈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